정신과 의사와 경영학 박사 그리고 CEO로서 30년 동안의 임상 경험과 10년 동안의 경영 경험을 총정리한 인간관계학 후박사의 마음건강 강연 시리즈가 여러분께 오디오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YMI, 힐링 스트레스, 관계방정식, 변화의 신, 그리고 선택의 함정, 자기 개발을 위한 종합 선물 세트, 현대인의 토탈 힐링 성서이며 직장인의 신명심보감이자 마음을 움직이는 화제의 신간 5권을 지금 인터넷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변화의 신 10일 프레임. 정신과 의사 이후경입니다. 오늘은 변화의 신의 11번째 강의로 프레임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프레임은 우리가 세상을 특정한 방향으로 보는 방식입니다. 고정관념이라고도 할 수 있죠. 어린 코끼리를 쇠사슬로 묶어서 키우면 완전히 성장한 후에도 약한 새끼줄에도 꼼짝없이 묶여 있습니다. 나는 안 돼 라는 고정관념이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30cm 유리병에 갇힌 벼룩은 자기 몸 길이의 250에서 500배의 높이를 뛸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30cm밖에 뛰지 못합니다. 나는 안 돼 라는 편견이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프레임은 우리가 세상을 보는 관점에 따라 보는 방식입니다. 똑같은 20도라도 한겨울에는 덥다고 느끼고 한여름에는 춥다고 느낍니다. 한밤중에 달은 눈이 부실 정도로 빛나지만 새벽에는 흐릿하게 보이죠. 게슈탈트 심리학에서 빈잔이나 남은 물과 빈잔밖에 남지 않은 물의 시각입니다. 사람은 어떤 사건에 대해 긍정적인 프레임과 부정적인 프레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무엇을 가진가에 따라 그 사건은 달리 해석되죠. 오늘은 이러한 프레임에 대해서 크게 5으로 나누어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변화 프레임, 시간 프레임, 이름 프레임, 그리고 상황 프레임, 존재 프레임입니다. 첫 번째는 변화 프레임입니다. 똑똑한 셀러리맨이 있었습니다. 어느 달 월급 통장을 확인하는데 100불이나 되는 큰 돈이 더 들어왔습니다. 회계 담당자가 잘못 처리한 것으로 생각한 그는 공돈에 내심 기뻐하면서 모르는 척하고 지나갔죠. 그런데 다음 달 월급 통장을 확인하는데 100불이 적게 들어온 겁니다. 그는 화가 나서 당장 회계 담당자를 찾아가 계산착오를 따졌습니다. 회계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지난달에 100불 더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셀러리맨은 난색을 표하면서 점잖게 말했습니다. 한 번 실수는 봐줄 수 있지만 2번 실수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사람들은 변화에 따라 다르게 반응합니다. 사람들은 최종 상태보다 최종 상태에 이르는 변화에 더욱 민감하죠. 연봉 1,000만 원인 사람이 1,100만 원으로 오르면 뛸 듯이 기뻐하지만 연봉 1,200만 원인 사람이 1,100만 원으로 감봉되면 죽을 듯이 비참해합니다. 이익 프레임과 손실 프레임이 작용하는데요. 연봉 1,000만 원인 사람이 1,100만 원으로 오르면 뛸 듯이 기뻐하는 것은 이익 프레임이고요. 연봉 1,200만 원인 사람이 1,100만 원으로 감봉되면 죽을 듯이 비참해지는 것은 손실 프레임입니다. 똑같은 1,100만 원에 대해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는 겁니다. 2002년 카너먼과 트버스키는 이러한 변화 프레임을 중심으로 한 프로스펙트 이론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습니다. 프로스펙트 이론은 리스크 조건 하에서의 인간의 선택과 판단을 연구한 이론인데요. 여기서 프로스펙트란 용어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카너먼과 트버스키는 원래 가치 이론이란 명칭을 붙였는데 이론이 유명해지면서 독자적인 이름이 필요해서 선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카너먼과 트버스키는 주류 경제학의 효용 함수에 대응하는 가치 함수를 고안했습니다. 가치 함수는 3가지 특징으로 요약됩니다. 첫째, 준거점 의존성입니다.
이익과 손실이 준거점인 현재 상태와 비교해서 측정됩니다. 둘째, 민감도 체감성입니다. 이익과 손실의 가치가 작을 때에는 변화에 민감해서 큰 변동을 가져오지만 가치가 커짐에 따라 손익에 대한 민감도를 체감합니다. 셋째, 손실 회피성입니다. 손실은 금액이 똑같은 이익보다도 훨씬 강하게 평가됩니다. 보통 2.5배 이상 영향력을 가지게 되죠. 손실 회피성은 인간 행동에 두 가지로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는 보유 효과입니다. 보유 효과란 사람들이 어떤 물건이나 상태를 소유하고 있을 때 그 자체를 높이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내놓는 것은 손실로 느끼고 물건을 손에 넣는 일은 이익으로 취급합니다. 그런데 손실 회피성에 따라 보통 이익보다는 손실 쪽을 크게 평가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소유한 것에 대한 애착을 가지게 되는데요. 전혀 쓰지 않던 물건도 남이 달라고 하면 아까워합니다. 그래서 중고 물건을 놓고 소유자와 구매자 사이에 흥정을 하게 되면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다른 하나는 현재 지향 바이어스입니다. 사람은 현재 상태에서 변화하는 것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종의 관성의 법칙인데요. 관성은 물리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세계에서도 작용합니다. 몇 년간 해외 출장을 떠나면서 자신의 집을 처분해서 재테크를 하면 이익을 볼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전세를 두고 가고요. 사람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나 집, 사용하고 있는 상품 브랜드에 강한 애착을 가집니다. 또한 자신이 다니는 직장이나 업무, 속한 부서를 쉽게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시간 프레임입니다. 2009년 10월 21일은 저희 부부 결혼 20주년이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 미국에서 공부하기 때문에 둘이서 추억할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20주년이 매우 의미 있기 때문에 8개월 전부터 멋진 이벤트를 기획했습니다. 리마인드 웨딩 촬영인데요. 처음에 와이프는 대단히 좋아하면서 쾌히 승낙했습니다. 그런데 날짜가 다가오면서 와이프는 점점 불편해했어요. 처음에 멋진 결정이 회의감으로 불투명해지기 시작했죠. 나이 들어 번거롭게 리마인드 웨딩을 꼭 해야 하나? 하루 이벤트 비용이 너무 비싸지 않은가? 그 돈으로 아예 다른 것을 하면 어떤가? 물론 저의 특유의 추진력으로 행사를 마무리했지만 이 사건은 저에게 시간 선호 이론을 떠오르게 했습니다. 앞날에 대한 고상한 선택이 닥친 현실에서 유야무야되는 현상입니다. 사람들은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를 다르게 인식합니다. 우리는 현재 선택을 하지만 모든 결과는 미래에 나타나죠. 사람의 두뇌는 잘못된 시각적 지각을 합니다.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보지만 먼 미래에 대해서는 흐릿하고 모호하게 보는데요. 이는 선호의 역전 현상을 유발합니다. 우리는 먼 미래와 가까운 미래를 다르게 상상합니다. 먼 미래에 대해서는 고차원적으로 해석하고 추상적, 본질적인 점에 주목하고 비전과 희망에 초점을 맞춥니다. 반면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는 저차원적으로 해석하고 구체적, 주변적인 점에 주목하고 실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죠. 예를 들어 여행을 계획할 때 먼 훗날인 경우에는 좋은 경치, 맛있는 음식, 즐거운 대화 등 멋진 것들을 상상합니다. 하지만 여행 날짜가 코앞에 다가올수록 들어가는 여행 경비, 챙겨야 할 물건, 공항에 가는 길 등 번거로운 것들에 신경이 쓰이죠. 또한 사람의 두뇌는 현재와 미래를 다르게 평가합니다. 미래의 이익을 할인하는데요. 금액의 가치는 초기에 급격히 감소하고 후기로 갈수록 완만해집니다. 미래의 10만 원보다는 현재의 만 원을 좋아합니다. 한 달 뒤에 배달되는 공연 티켓보다 바로 오늘 얻게 될 공연 티켓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즉각적인 만족과 쾌락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먼 미래에 발생할 때는 가까운 미래에 발생하는 것보다 고통이 따릅니다. 기다림과 지연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죠. 두뇌에서 쾌락을 담당하는 부분은 돈과 같은 보상을 가까운 미래에 얻는다고 상상할 때는 활동하지만 먼 미래에 받는다고 상상할 때는 활동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미래의 큰 이익보다 눈앞의 작은 이익에 침몰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로 하여금 선택과 결정에서 커다란 실수를 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거대한 계획도 작심삼일로 침몰하죠. 담배를 끊으려는 미래 계획은 길이 임박하면서 허무하게 끝나버리죠. 대출금을 갚으려는 미래 계획도 길이 임박하면서 무산되고 파산하게 됩니다. 철학자 데이비드 휴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1년 후에 아주 좋은 일을 할 것을 계획했더라도 그 기일이 다가오게 되면 결심했던 것을 고수하는 것은 너무 어렵다. 다음 세 번째는 이름 프레임입니다. 지하철역 앞에서 거지가 연필 한 개를 1달러에 팔면서 동냥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지가 주는 연필은 받지 않고 그냥 1달러를 주고 갔습니다. 그때 한 신사가 거지 앞에 다가서서 남들과 똑같이 거지에게 1달러를 주고 연필을 받지 않고 갔습니다. 그런데 신사는 갑자기 돌아와서 거지에게 말했어요. 연필 한 개를 주시오. 거지는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연필 한 개를 건넸습니다. 그러자 신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당신은 거지가 아니고 사업가요. 사람들은 이름에 따라 다르게 반응합니다. 예화에서 신사는 연필로 동냥을 구하는 거지를 남들과 똑같이 거지로 보지 않고 연필을 파는 사업가라는 이름을 불러준 겁니다. 예화에 나오는 신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동기부여 강사인 지글러입니다. 그 거지는 훗날 정말로 큰 사업가가 되었다고 하죠. 이야기 치료라는 심리 치료가 있습니다. 이야기 치료는 내담자와 만남을 통해서 그의 삶을 단순한 이야기로 국한시키지 않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재창조하는 치료 기법인데요. 부끄러운 과거를 아름다운 과거로 재명명하고 재저작하는 겁니다. 연필을 동냥하는 거지를 연필을 파는 사업가로 변화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경제학에서 돈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돈에 이름을 붙입니다. 이를 심리적 회계라고 하는데요. 심리적 회계에는 이름 프레임이 크게 작용합니다. 돈의 출처, 돈의 보관 장소, 돈의 소비 방법에 따라 돈에 이름을 붙입니다. 공돈, 푼돈, 문화비, 오락비, 생활비 등으로 분류해서 다르게 사용하죠. 공돈은 오래전에 빌려주고 까맣게 잊었다가 돌려받은 돈, 옷장을 정리하다 발견한 돈, 길에서 주운 돈입니다. 공돈은 어차피 없었던 돈입니다. 불로소득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쉽게 낭비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신용카드를 쓸 때 마치 공돈처럼 취급합니다. 사람들은 현금으로 식사한 경우보다 신용카드로 식사한 경우에 종업원들에게 팁을 더 많이 줍니다. 푼돈은 상점에서 물건을 사고 남는 거스름돈과 같은 작은 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찮게 여기는 성향이 있죠. 이런 성향은 푼돈 마케팅에 자주 적용되는데요. 푼돈을 목돈으로 리프레임하는 겁니다. 이렇게 홍보를 하죠. 커피 한 잔 안 드시면 이 좋은 책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 달에 3,000원이면 1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자선단체들도 이렇게 홍보하죠. 하루 500원씩 기부하면 걸치가동 한 명의 1년 점심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똑같은 돈이라도 문화비와 오락비와 생활비를 다르게 취급합니다. 영화를 보러 갔다가 10,000원짜리 티켓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보통 영화 보는 것을 포기하지만 현금 10,000원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다시 10,000원을 들여 티켓을 구입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시즌 이용권보다는 일일 이용권을 못 쓰는 것에 더 집착하고 아까워합니다. 그래서
스포츠센터에서는 연회원을 우대하죠. 스키장에서 1일 이용권 4장과 4일 사용할 수 있는 시즌 이용권을 이용하는 경우 서로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3일 동안 스키를 탄 후에 다음날 몸이 안 좋은 경우 시즌 이용권을 가진 사람은 충분히 사용했다고 생각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1일 이용권을 가진 사람은 남은 한 장이 아까워서 끝까지 타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스포츠센터에서 연회원에게 365일 패스를 주지 1일권을 주지 않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다음 네 번째는 상황 프레임입니다. 흔들다리 실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캐나다의 카비라노 계곡에 높이 70m, 길이 35m의 흔들다리에서 행해진 실험인데요. 스릴 넘치는 다리를 막 건너온 젊은 남성에게 아름다운 여자가 면접을 하는 것입니다. 면접이 끝난 후에 전화번호를 준 메모를 주면서 실험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전화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일반 남자가 면접을 하는 것보다 4-5배 더 전화가 걸려온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전한 다리에서 실험을 한 경우 아름다운 여자가 면접을 하더라도 전화 한 통도 걸려오지 않았죠.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반응합니다. 안전한 다리와 스릴 넘치는 다리는 아주 다른 상황입니다. 젊은 남성이 스릴 넘치는 다리에서 느끼는 생리적인 흥분감과 긴장감이 아름다운 여자 면접관에 대한 성적 매력으로 오인해서 일어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행동합니다. 우리의 행동은 개인의 성격에 따라 자발적으로 표현될 것 같지만 오히려 외부 상황의 힘에 더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목욕탕에서 쉽게 옷을 벗을 수 있지만 길 한복판에서 절대 옷을 벗지는 않죠. 우리는 음식점을 선택할 때 메뉴가 좋더라도 사람들이 별로 없으면 꺼려합니다. 단일 메뉴라도 손님이 몰려 20분 이상 기다리는 소문난 맛집을 선택하고요. 여럿이 어울려 음식점에 가서 메뉴를 고를 때 짬뽕을 먹고 싶었어도 친구들이 모두 짜장면을 시키면 쉽게 따라갑니다. 이렇게 주위 상황에 따라가는 현상을 군중심리라고 합니다. 남이 웃으면 따라 웃고 남들이 사는 주식을 따라 사는 심리이죠. 군중심리는 유행을 따르고 사회가 요구하는 행위나 트렌드를 저항 없이 받아들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사회학자 르봉은 군중 속에 있는 사람들은 흔히 야만적이고 파괴적인 본능들을 자유롭게 충족시키는 것을 느낀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이를 몰아라고 하는데 군중 속에서 개인의 정체성이 상실되고 통제력이 약화되고 퇴행하는 현상입니다. 개인이 혼자 있을 때에는 결코 하지 않는데 군중 속에 들어가면 자기도 모르게 퇴행해서 비이성적, 충동적, 반사회적 행위를 자행할 수 있습니다. 집단의 크기가 클수록 익명성이 보장될수록 자극이 강렬할수록 더욱더 퇴행합니다. 이런 현상은 집단 히스테리 현상, 사회적 광기 현상이라고도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존재 프레임입니다. 사람들은 존재 상태에 따라 다르게 반응합니다. 우리는 마음의 상태에 따라 세상을 보게 되는데요. 긍정적인 존재 상태에서 보면 세상이 밝게 보이고 부정적인 존재 상태에서 보면 세상이 어둡게 보입니다. 전자를 긍정 프레임이라고 하고 후자를 부정 프레임이라 부릅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마음 밝게 먹으면 밝은 세상이 열리고 한마음 어둡게 먹으면 어두운 세상이 열린다. 심리학자 톰킨스는 안면 피드백 가설이란 것을 발표했습니다. 웃는 얼굴의 표정 패턴은 즐거운 기분을 일으키고 찡그린 얼굴의 표정 패턴은 불쾌한 기분을 일으킨다는 가설입니다. 그는 실험에서 입에 펜을 물고 있는 웃는 표정을 한 사람, 코와 입술 사이에 펜을 물고 있는 찡그린 표정을 한 사람, 펜을 손에 들고 있는 보통 표정의 사람 3군의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똑같은 만화책을 읽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만화책이 얼마나 재미있었는지를 물었죠. 그런데 웃는 얼굴 표정의 피험자들이 가장 재미있다고 보고했고 찡그린 얼굴 표정의 사람이
가장 재미없다고 보고했습니다. 사람의 두뇌는 동시에 즐거운 기분과 불쾌한 기분 두 가지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 전구가 동시에 켜지지 않고 반드시 한 번에 한 가지만 스위치가 켜져 불이 들어옵니다. 긍정적인 말을 반복하면 저절로 자신감이 강화됩니다. 긍정적인 표정을 연출하면 저절로 즐거운 기분을 일으킬 수 있고요. 반대로 부정적인 말을 반복하면 패배감에 떨어집니다. 부정적인 표정을 연출하면 저절로 불쾌한 기분에 빠집니다. 한 신발 회사에서 시장 조사를 위해서 마케터 2명을 아프리카에 파견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대부분 신발 없이 맨발로 다녔죠. 귀국 후 두 마케터는 서로 아주 다른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한 마케터는 아프리카는 모두가 맨발로 다니기 때문에 신발을 팔 수 있는 가능성을 0%로 보고했습니다. 다른 마케터는 아프리카는 모두가 신발이 없기 때문에 신발을 팔 수 있는 가능성을 100%로 보고했습니다.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선수와 동메달을 딴 선수 중 누가 더 행복할까요? 미국 코넬대 심리학과 연구팀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성취와 주관적인 경험의 크기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어요. 동메달 리스트가 은메달 리스트보다 훨씬 행복하게 나왔습니다. 은메달을 딴 선수는 가상 성취의 기준점을 금메달에 두었고 동메달을 딴 사람은 가상 성취의 기준점을 노메달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긍정의 프레임을 가진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보다 성공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들이 사회에서 성공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람들을 보다 좋아하고 돕기 마련입니다. 긍정적인 정서는 자신이 열려있는 신호를 주위에 보내서 타인들과 쉽게 관계를 맺게 도와줍니다. 긍정적인 사람들은 자동차 사고 사망률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요. 노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7.5년을 더 오래 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존재 상태에 따라 상위 프레임과 하위 프레임이 작용합니다. 상위 프레임은 의미와 목적에 기준점을 두고 하위 프레임은 실현 가능성과 목표에 기준점을 둡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의미란 목적이 이끄는 삶입니다. 남루한 청소부가 아닌 지구의 한 모퉁이를 청소하고 있는 청소부로 변신하죠. 의미와 목적 프레임은 자신의 삶을 더 큰 그림으로 보고 더 큰 것에 자신의 존재를 맡기는 태도입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의미 치료의 창시자인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갈 수 있어도 마지막 한 가지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의 태도를 선택하는 자유만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 보왕산매론은 우리에게 탁월한 상위 프레임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마라.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쉽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병고로서 양약을 삼으라 라고 하셨느니라. 세상살이에 곤란함이 없기를 바라지 마라. 세상살이에 곤란함이 없으면 업신여기는 마음과 사치한 마음이 생기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근심과 곤란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라 라고 하셨느니라. 일을 꾀하기 쉽게 되기를 바라지 마라. 일이 쉽게 되면 뜻을 경솔한 데 두게 되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여러 겁을 꺾어서 이를 성취하라 라고 하셨느니라. 친구를 사귀되 내가 이롭기를 바라지 마라. 내가 이롭고자 하면 의리를 상하게 되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순결로서 사귐을 길게 하라 라고 하셨느니라. 이익을 분에 넘치게 바라지 마라. 이익이 분에 넘치면 어리석은 마음이 생겨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적은 이익으로서 부자가 되라 라고 하셨느니라. 자, 이제 결론입니다. 이렇게 해서 프레임에 대해서 5가지로 나누어 알아보았습니다. 변화, 시간,
이름, 상황, 존재 프레임입니다. 이 5가지 프레임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것이고요. 나도 모르게 프레임의 함정에 빠져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도대체 왜 다양한 프레임의 함정에 빠질까요? 사람의 두뇌는 크게 뇌간, 구피질, 신피질로 나뉩니다. 뇌간은 진화론적으로 파충류의 뇌로서 본능, 생명의 뇌라고 부릅니다. 구피질은 포유류의 뇌로서 감정의 뇌라고 부르고요. 신피질은 인간의 뇌로서 상상의 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신피질은 좌뇌와 우뇌의 기능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좌뇌는 이성의 뇌로서 언어, 수리, 추리, 분석 기능을 담당합니다. 우뇌는 감성의 뇌로서 종합, 시공간, 직관, 추상 기능을 담당합니다. 두뇌 기능은 서로 상충되고 모순되게 작용합니다. 상상의 뇌는 감정의 뇌에 압도당하고 감정의 뇌는 본능의 뇌에 압도당합니다. 이성의 뇌와 감성의 뇌는 서로 대립하고요. 이렇게 두뇌의 복잡함은 우리로 하여금 다양한 프레임의 함정에 빠지도록 합니다. 사람의 두뇌는 아주 불완전합니다. 인간은 1초에 200만 바이트의 정보에 노출되어 있는데 그중 134바이트만이 뇌신경에서 처리됩니다. 따라서 경험 대상을 완벽하게 흡수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경험 주체인 두뇌가 그 대상을 완벽히 소화한다는 것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인간 경험은 절대로 객관적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뇌는 경험 전체를 있는 그대로 기억 속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방대한 양의 경험은 저장을 위해 중요한 실마리, 즉 간단한 어구나 특징을 중심으로 축소되고 압축되죠. 나중에 경험을 떠올릴 때 뇌는 그 경험을 실제 그대로 복원하지 않고 압축된 정보덩어리를 제조합니다. 이렇게 두뇌의 불완전함은 우리로 하여금 다양한 프레임의 함정에 빠지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프레임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까요? 우선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프레임 현상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실수의 패턴을 인식하고 결정하기 전에 꼭 2번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대의 입장이 되어보는 겁니다. 상대의 성격보다는 상황을 고려하고 상대의 의도와 동기 및 인센티브를 파악해야 합니다.